지금부터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조금 제가 좀 소원했습니다. 오늘 다시 좀 유튜브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의 세무 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공인회계사 선생님하고 한번 요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스몰 토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들, 뭐 부동산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그다음에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우리 공인 회계사 선생님이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우리 선생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후배라서 말을 좀 놓겠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아? 그때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백척간의 백척간 위기상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게 살얼음 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7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거래처에 건설 회사도 있고 부동산 시행하는 데도 있고 또 SPC 형태로 투자하는 기관들이 투자해서 만든 부동산 펀드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빈사 상태에 지금 들어갔어요. 아, 전부 다? 예. 건설 회사는 뭐 일거리가 없고 뭐 각종 자재나 인건비는 올랐는데 분양가나 뭐 도급공사 비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분양은 안 되고 분양가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걸 보통은 시행사가 한 30% 정도를 먹는 구조인데 분양하는 애들이 30% 정도를 할인 분양이야 분양이 다 끝나면 빚은 없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할인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또 분양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 시장 완전히 가서 시행사는 만세를 불렀는데 은행에서 짓다가 만세 부르면 이런 거 믹스커피도 마셔? 네. 한 잔 줄게. 너 한 잔만 더 줘요? 짓다가 그만두면 이건 경매도 안 되고 이제 그렇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저축은행 이런 데는 계속 빌려줄 테니까 일단 완공은 시켜라.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일단 완공은 지금, 시켜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공사가 중단 상태니까 네. 이걸 그냥 놔두면 죽도 밥도 아니고 그렇죠. 다 죽는다. 다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원가나 이런 인건비도 다 올랐고, 네. 그래서 이제 분양은 안 되지만 분양 안 건물이라도 일단 완성시켜야 완성시켜 놨고 응. 이제 밀어내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 분양을 하든지 어쨌든지 자기가 뭐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근데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그쪽 상황인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공사를 그러면은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못 하고 있어 그러면? 저축은행에서 돈 계속 대줄 테니까 일단 완공시켜라. 그러면 하고 있어 뭐 공사? 네. 하긴 일단은 하는데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만세 하나 저렇게 만세 하나 똑같으니까 어차피 기부업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밀리고 나가자 그래도 끝까지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방법이 없으니까 네, 둘 다 다 망하니까. 그렇죠. 대부분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급 공사비를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분양도 안 되는 시행사한테 올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공사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이 상황.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 유명한 재건축 조합 같은 게 가다가 엎어지고 있는 형상이 지금은 요즘에 시공사가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조합원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들 막 벌여.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가 멈춘 데도 많겠네. 그런 그렇죠. 데가, 재건축 조합 이런 데들. 그 건설회사 지금 흔들흔들해갖고 오늘 내일 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건설 회사들 자체가 네. 소위 말해서 좀 대형 건설사도 좀 포함이 다 똑같아요. 된다는 다 이야기야? 지금. 다 똑같아요. 간단하게 주식만 중견 건설사가 아니라
대형 중견은 건설 이미 거의 막 갔고 중견건설사는 이미 대형도 마지막- 흔들흔들 대형 하고 있는데 힘들다. 건설사들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우하방하고 있어요. 다 우하방. 지금 내가 요즘에 건설사들. 주가를 네. 건설사들은 안 보니까 내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협 쪽에 감사를 많이 하는데 30 몇 년간 신협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하고 친한데 본인이 느꼈을 때는 뭐라 그러죠?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왔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년 자기가 12월 느낄 말 때 기준으로. IMF보다 더 심할 것 같다 지금. 위기다. 예. 왜냐하면 왜냐면 과거에는 저금리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는 다 2%대 금리를 쓰고 있었어요. 대출 기자를. 예. 영끌해갖고 부동산 사니까 부동산 버블이 막 생겼는데 지금은 제2금융권으로 가면 최소 7%에서 8% 금리예요. 그렇지. 담보대출이. 그렇지. 이거를 한 5억 정도 해가지고 서울에 뭐 30평대 아파트 산 사람이 5억이면 대출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끼고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한 13억짜리 뭐 이거를 5억 정도 대출 끼고 사는 거는 2% 금리에서는 연 1,000만 원 정도 뭐 이자니까 버틸 수가 있었어요. 할만했는데 8%면은 한 얼마나 4천만 원 4천만 원. 야, 4천만 원이면은 억대 연봉이라고 해도 이거 이게 그러면 이제 급여 소득자가 급여가 그것만큼 올랐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 따라가고. 급여는 그렇게 못 올라오고 금리가 최근 한 7, 8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이거가 결국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소비를 다 이자 갚는데 자기 그 전에 했던 애들 학원비 또 어디 놀러 가는 비용 뭐 옷 사고 모든 거에 소비가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국내에 있는 내수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이제 음식 같은 거 네. 있잖아 우리 뭐 밖에서 그렇죠. 외식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지 외식이나 또 뭐 술 문화 같은 네. 술을 뭐라고 그래 그걸 하여간 유흥 네, 유흥업이라든지 유흥업이나 외식업이라든지 관광이나 관광 이런 그다음에 것들이, 학원 뭐 네. 과외 뭐 이제 그러니까 부모 모든 입장에서는 종류의 학원을 제일 낮게 자영업이 다 자르죠. 지금 다 위험하다 이거지.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기본적으로 연봉도 되고 웬만큼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빚이 때 없잖아 이 사람들. 네,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지금이나 뭐 7개월, 8개월 전이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출이 없잖아 일단은. 네. 이거 다 자기 돈이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이 위협을- 커피도 사 먹고 밥도 똑같이 똑같은 거 사 사는데 먹고 못 느껴요. 그 그거. 사람들은 못 느낀다 그지.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서울도 밑으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서울도 예, 좀 비강남권 예,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심각하게 와닿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연봉 7, 8천 이내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자 4천만 원이 더 늘어나면 모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게 악순환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거를 빨리 완화시키려면 소득이 오르든가 이자가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다 되든지. 네. 미국이 금리 인하가 좀 진척이 잘 안 되고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하면서 환율은 계속 오르니까 환율은 수입 또 물가는 더 세지고 수입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금리의 고환율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저성장 저성. 뭐 4% 성장은 이제 옛날 말이 돼버린 거예요. 택도 이 그 고충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중국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받아줬는데 러시아, 중국하고 완전 막혀버렸고. 그럼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밖에 우리나라는 팔 데가 없는데 미국은 뭐 인쇼링 해라. 자기 나라에 첨단 공장 다 짓고 들어와서 니들이 중국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니들이- 팔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 고용 증대시키고 이거 하자 저기 하라. 하니까 아니면은- 한국은 지금 그럼 아니면 급하고 만약에 이게 자국산 보호주의잖아 그러니까요. 자국 보호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새마을 그분 네. 그리고 그분 신여 회장님은 그분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분은 네.
지금 신영 어떻게 이사장 보시는 하고 거야 계시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또 이런 문제 말고 또 작년 말까지 요즘 어떻다는 거야? 버전은 올 한 2월까지도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아, 부동산 버블이 네. 새마을금고 사건이 한 번 터졌는데 몇 천억 그 PF 대출했다가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막 전체 총회 난리가 한 번 났었는데 이거는 그냥 수면 밑에 있는 일부의 문제가 살짝 떠오르고 있는 지금 단계예요. 엄청난 일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PF 문제가 다 비동산, 묻어나면 프로젝트 금융권 파이낸싱. 전체가 다 이제 문제의 소용돌이로 가고 제가 그 금융기관이 펀드를 모아서 하는 몇 천억 뭐 600억 700억씩 해가지고 뭐 물류단지 같은 거 용인이나 오산 이런데 물류단지 같은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 올 스톱됐어요. 아, 올 초에. 그게? 그게 다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올 스톱됐어요. 완전히 그냥 무덤 속으로 가는 분위기 지금. 근데 이게 언론에서 근데 언론에서는 경제 지금 위기를 누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전혀 이야기 안 하잖아. 아무도 말을 안 왜 해서 그러는 거야 언론은? 그 뭐 정권에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선거 다가왔었는데 그 당시에 절대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꽁꽁 닫아놓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 아니 언론에서라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말하면 두들려 맞으니까 두들려 안 하겠죠. 맞으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고통을 받는 개개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중산층 이하부터는. 근데 그런 사람의 목소리와 상황이 아직 대외적으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금리가 내리고 환율이 떨어져야 우리나라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아니 실질적으로 아까 그러면 새마을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지금 현재 위태위태하다 그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터지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 고액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자 부담을 지금 하기 힘든 상태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계속 지금 버티고 있잖아. 네. 버티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는 내가 볼 때 지금 오래 버티.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내 생각에는 BJR 배째가 이게 이제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기부업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만약에 안 떨어지거나 혹시라도 만약에 오른다. 근데 내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정이 돼 있잖아. 지금 2% 이상 역정이 돼 있잖아.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이 그러니까. 자체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설령 금리를 좀 낮춘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올라줘야 되지 않나 이거지. 나는 같이 내리는 거는 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력이 없어요. 지금 올릴 여력은 없어요. 어? 미국이 떨어져 갖고 우리하고 붙어야지. 지금 우리가 올려가지고 아니 이게 중간에 만나는 내 거는 말은 지금 뭐냐면 미국이 내린다고 해도 만약에 네. 0.5 뭐 이렇게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과연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냐 이거지. 올리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부동산 버블 때문에 못 올리는 건 지금 분명한데 있는 우리나라 지금 있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못 내릴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절대 내릴 수가 있을까? 안 내리면 아마 다 그냥 아니 근데 붕괴할 그렇게 거예요. 되면은 이제 지금 계속 상당히 지금 2% 금리 역전 상태가 네. 꽤 오래 지금 와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외국인 자금이 당연히 지금 이게 빠져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지금 2% 차이가 나는데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 보면 매매는 한 6개월 동안 한 달 정도 그 정도 돈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갔다 보면 돼. 계속 빼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그래도 2,300, 400 코스피가 2,300, 400에서 그래도 지금 2,800까지 왔잖아 지금. 그래도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꽤 아니 나는 이제 그 매매 동향은 안 봤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그래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공매도 금지하면서 그 이후부터 별로 제가 봤던 그 주식은 저는 계속 하니까 외국인 자금 매매 동향 항상 보는데 대부분 빠져나간 날들이었어요 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버티고 있는 거는 지금 개인하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사들이고 제가 있다는 거야? 보기엔 그렇죠. 어? 예. 근데 특정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아 특정 섹터 예를 들면은 뭐 방산 섹터에는 계속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응? 반도체 쪽도 요 최근부터 돈이 2차 들어왔었고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도 좀 들어와? 옛날에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안 들어와? 지금은 좀 물음표죠 이제 그 성장. 2차 전지에 대해서? 근데 어찌됐든 최근에는 특이한 동향은 뭐냐면 주변에 현금이 많은 사람이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바닥이다. 어떤 게 바닥이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주식이 내릴 거다. 바닥이다는 거야. 더 이상 부동산이 바닥이다는 거야. 부동산. 지금 현재 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부동산이 지금 이제 그 저가 매물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요즘에? 사야 된다. 예.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꿈틀꿈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현금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내릴 것만 남았는데 언제 내릴 거냐만 남았는데 지금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다시 부동산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예, 현금 많은 사람이 그 강남에 되게 비싼 40억, 50억짜리 뭐 이런 게 매물이 좀 싸게 나오면 그거를 그냥 바로 사는 산다, 사람들이 몇 명 봤어요 내가. 금매물 같은 거. 예, 예, 아주 쌀 때 그걸 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일부가 40, 있어요. 예를 들면 40억짜리가 얼마로 떨어지는데 샀다는 거야? 60억짜리를 한 45억 정도에 사. 아, 그 완전히 금매물이네 그러니까. 예, 예, 아, 60억짜리를 45억에는 예. 그거는 말이 되지 그거는. 근데 그분은 지금이 근데 사야 될 60억짜리를 때라. 예를 들어서 58억이 내놨다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는 안 사죠. 55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 이거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금매로 진짜 완전 뭐 똥줄 타는 사람 있으면 걔 자기가 예전부터 노리고 있던 건데 딱 매물 나오고 지금 현금이 들어가는 현금 사람이 부자들은 현금 부자가 그런 거 일부가 신문에 나와가지고 뭐가 꿈틀하네 뭐 이런 근데 게 그게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옳은 게 아니잖아. 그럼 금매물 그러면 신문에서 근데 요즘에 보면은 나는 이제 아주 이렇게 상위 0.1% 세계 안에 있는 그 부동산들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돌아가는 게 있는데 30평대 아파트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빚 많이 낸 사람은 정말 그러면 그때가 볼 때 그러면 네. 그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네. 약간 말은 뭐 신혁 그분 말씀처럼 지금 한계가 지금 왔다고 네. 지금 그랬잖아. 아니 터지면 이게 주택 가격이 완전히 곤두박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네. 근데 돈 많은 사람은 그거 와라 하고 기다리는 사람. 오히려 지금 현금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네. 와라. 근데 한 예를 들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다고 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조짐은 근데 만약에 여기냐면은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한꺼번에 딱 내놓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생각보다 많이 급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 수요가 강한 거는 고급 주택 비싼 거가 오히려 입질이 많을 거고 빌라류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류는 이미 조짐이 나타나서 무슨 저기 뭐 빌라 뭐 사기 뭐야 뭐 난리가 난 게 이게 조짐이거든 지금. 이게 터지는 게 조짐이고. 아니면 그때는 그러면은 그런 빌라나 그런 게 소형 아파트 말고 대단지 만약에 서울에 비강남권이라고 해도 비강남권이라고 해도 꽤 대단지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만약에 아까 말한 그런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비강남권은 목동이나 뭐 강남권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하겠죠. 더 많이 떨어지겠죠. 비강남권이. 강남권은 상위 0.1%인 사람은 언제든지 입지를 주는 곳들이기 때문에. 근데 강남권도 지금 거기도 영끌이 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그래, 돈 많은 사람은 이게 다고 거기는 입지를 근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60억에서 45억 떨어지지 그걸 사지. 예를 들어서 내가 30억인데 25억에 내놨다고 강남이라고 사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0억이 20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살 수 있는데
25억이다 그러면은 망설일 것 같은데 안 그래? 강남이라고 근데 해도? 여하튼 제일 그래도 안전한 곳은 강남권 아파트들이 그래도 강남이다? 안전할 거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대부분 떨어지- 추풍 낙엽은 거기 만약에 있는, 비- 네.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그러면서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매물도 많이 나오고 매물도 많이 나고 그게 이제 떨어질 수 있다. 돈 많은 사람은 빚을 안 내고 돈 없는 사람이 영끌해서 집 사고 뭐 한 주택이라고도 너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사는 사람들이 막 다급해가지고 고점 찍을 그런 때 사람들이 산 많잖아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은데 일단은 사태가 터지면 금융권은 제1금융권하고 2금융권, 그치. 제3금융권인데 대부가 제3인데 대부 음. 이거까지 쓴 사람은 이미 막 간 사람이고 와 지금 그 3금융권까지 쓴 사람들도 많아? 그런 사람은 이미 맛이 갔고요. 이미 끝났어 그 사람들은?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협, 저축은행, 그렇지. 새마을금고가 이 금융권이에요. 여기는 1금융권보다 금리가 2, 3% 항상 또 높지. 높아요. 그렇지. 그 담보가 조금 애매한 건데 그걸 잡아주고 좀 많이 잡아주고 또 후순위도 가능해주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지. 제일 먼저 터지는 거는 제2금융권에서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경매로 매물이 폭탄들이 막 나오면 그게 이제 전체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경매로 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까 그 위기를 한번 크게 겪을 수가 있죠. 그대가 볼 때 제1금융권은 괜찮을 것 같아? 제일 만약에- 마지막에 타격을 받지만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2금융권이 만약에 터진다. 예. 만약에 무슨 뱅크럽시가 생긴다. 도산이 난다. 그러면 1금융권은 괜찮을 것 같아? 1금융권은 그 LTV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보통 60% 근처에서 대출을 좋은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그나마 있을 버틸 수 거예요. 있다. 하지만 2금융권 이 모든 사태를 정부가 여기서 1금융까지 그 부시가 넘어가지 않게 못 막아주면 오케이. 자기가 70%뭐 LTV 70%뭐 했는데 경매가 60%까지 떨어져 버렸다면 제1금융권도 이제 피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대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아까 백척간두에 있다고 했잖아 아까 표현하기를. 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야? 가장 큰 가계부채 문제는 첫 번째. 첫 번째는 넘버 원은 뭐 같아?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넘버 원이지. IMF 때는 기업 그 그렇지. 부채가 문제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 IMF처럼 800% 부채 비율 쌓아놓고 뭘 하는 그런 건 다 없어졌고 200%만 돼도 상대를 안 하거든요 요즘. 그 문제는 크지 않고 가계부채가 이제 지금 첫 제일 번째 큰 가장 지금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뭐 같아?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벌어들였는데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 살린 먹여 거랑 살렸지. 똑같은데 중국에 대한 모든 전자 뭐 이런 게 다 지금 막힌 꼴이에요. 삼성전자가 중국 완전 철수 상황이에요. 더 근데 이상 반도체도 못 팔아먹는 상황이 지금 아니 오고 있어요. 그건 좀 미국이 또 규제하는 부분도 있잖아. 미국이 그것 중국에 때문에. 수출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네, 있잖아요. 그 공장 증성도 안 되고 네. 뭐 또 하니까 SK 하이닉스나 근데 아니, 근데 삼성전자가 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나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잖아.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잖아. 한 10조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의아했거든. 어떻게 해서 그 중국 그때 말대로 중국이 그렇게 지금 수출도 어려운데 생각보다 잘 나온 거잖아 지금 이거는. 그게 AI의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 반도체라고 하이닉스 이거에 대한 그게 호혜를 좀 엔비디아. 받았어. 엔비디아. 받아서 실적이 좋아진 거고. 근데 HBM은 나는 반도체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HBM은 하이닉스가 좀 우위라고 내가 들은 삼성이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대적하려고 뭐 만들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나 그쪽에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걸로 막 소문이 나긴 하는데 어찌 됐든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좋아.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지금 그때가 볼 때 위험한 거는 지금 중국 대중 수출이 지금 그렇죠. 막혔다. 우리나라 막히고, 수출의 3-40%를 중국에 있는데 그게 돌연 실종되는 상황이 아 지금 근데 오고 왜 있는데 중국 애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견제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나머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알기로는 중간 부품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해서 거기서 걔들이 이제 제조 완성 이렇게 완성해서 완성품으로 만든 그런 구조가 많았잖아 옛날에 네. 내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중국 자체도 그런 부품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다 조달을 하고 그래서 수입이 한국에서 그런 부품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야?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중국 현지 법인들이 한국에 있는 핵심 뭐 첨단 부품들을 사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갖다 쓰는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투자를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못 만들고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장 다 문 닫고 있는 문 닫고 있어. 한국이니까 그 수요 확 줄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이 첨단 기술을 계속 제재를 하니까 제재하죠. 자기도 자력갱생해야 됐다 생각하고 국가 차원에서 당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돈을 했지. 하니까 그 전에 수입을 했던 것들을 국산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체 네.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 이거지 지금이.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도 나빠졌기 때문에 외교 관계도 지금 어.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큰 먹거리를 지금 놓쳐버렸네. 날렸는데 그걸 대신할 유일한 국가가 인도예요. 인도가 아, 중국의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인도 지금 해 그쪽으로 옛날에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이 살렸는데 근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인도라는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인도 근데 베트남인데 인도가 근데 그 정도 아직 규모가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거예요. 될 거야? 네. 근데 과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지금 아직 미국이나 인프라가 그렇게 아직은 그 정도 되지 않지 않나?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인도에 펀드를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도 그 주가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잘 나가고 있어? 인도를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네. 인도는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장난 아니네. 네? 인도는 아우. 계속 우상향해요. 이거 어디서 어디 펀드야 이거? 아니, 인도의 종합 주가 지수예요 이게.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이제 이거를 추종하는 인도의 종합 주가 아니 지수 차트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거에 투자하는 뭐가 있어? ETF나 있죠. 우리나라에 있어? 네, 저 상품 많아요. 네. 인도 네, 육고의 펀드나 주가 ETF나 지수에다가 인도에 네, 인도의 뭐 상위 50개 종목에 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주가 지수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ETF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종류가. 이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하네 이게.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거라.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10억 이상 되는 인구 인도에 빨판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대로. 거기서 근데 먹어야 지금 돼요. 그게 승부처네 그러니까. 승부처죠 우리나라. 근데 어떻게 뭐 그때?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인도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지금 네. 이미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 지금 걔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걔들은. 인도에. 우리나라는 어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인도 시장 이거 많이 지금 우리나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SK인가 그쪽에서도 인도에 배터리 공장 세우고 그렇구나. 인도에 이제 현대차도 진출해가지고 자동차 뽑고 지금 거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들 애플도 들어갈 거예요 인도로.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막히는 세계 공장이 지금은 옛날에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인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앞으로 갈 만한 그만한 큰 시장과 노동력을 갖고 없다. 있는 곳은 인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발빠르게 지금 인도로 지금 진출하고 있다. 지금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인도하고 우리나라는 그 모디 총리하고 문재인 때부터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좀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이제 뭐야? 수백 개의 언어가 있고 그렇지. 그놈의 이상한 그 카스트 제도 뭐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종교 우리가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인도 환경. 투자를 좀 꺼려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거 뚫고 들어가야 돼 인도에. 지금 살 길은 더 그밖에 없어요. 없다. 그밖에 없어요. 응?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10년, 20년 내 예전처럼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뭐 물건 팔 수 있는 그거를 기대하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은. 그럼 아까
아까 그 얘기 있잖아. 삼성전자 이야기 했잖아. 하다 말했잖아.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를 지금 이제 중국에 수출길이 막히고 있죠 계속.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봐? 그래? 삼성전자는 살아날 방도가 뭐야? 뭐 살아나려면 HBM 반도체 제대로 런칭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 TSMC하고 TSMC가 압도적이잖아. TSMC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 반도체 공정을 삼성이 3나노부터 하고 있거든요. 수율이 아직 뭐 완전하게는 안 나오지만 2나노도 아마 TSMC보다는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근데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팩 공정으로 하다가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걔네도 GAA 넘어가는데 거기서 먼저 치고 나간 건 삼성인데 앞으로 2, 3년간 그걸로 기술 우위를 보여서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이런 칩을 수주하게 되면 삼성이 제2의 어떤 도약이 이루어질 건데 지금은 약간 불투명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TSMC가 파운드리에서는 뭐 거의 넘사벽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나요? 그걸 이기려면 더 첨단 근데 나노 공정에서 뭐 기술 우위를 보여야만 이렇게 뭐 말하면 좀 가능해. 웃기는데 나도 좀 이제 유튜브 이렇게 이제 반도체 쪽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가끔 어쩌다 한번 보게 되는데 뭐 나는 반도체 쪽에 사실 전혀 모르니까 근데 뭐 꽤 구독자 수가 많더라고 거기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에서 좀 반도체 쪽에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최근에 본 거야. 네. 최근에 보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거든 그 사람들은 TSMC 파운드리에서 절대 못 따라잡는다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절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꼭 그렇지만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삼성의 약점은 자기가 핸드폰도 만들고 다 하면서 파운드리를 하니까 메모리도 만들고 그러니까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데서 일 주기가 조금 거시기한 거예요. 자기네가 경쟁 관계, 통신칩도 만들고 다 하는데 이걸 여기서 받으면 삼성이 자기들을 이제 이어본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TSMC에다 주는구나. 그리고 기술이 TSMC는 우리는 고객을 TSMC 위해서 근데 이것만 파운드리가 한다. 뭐 넘사벽이라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삼성이 결국은 외국 애들도 TSMC에만 너무 매달려 있으니까 걔네 갑질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는 듀얼 벤더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꿀뚝 같은데 삼성이 지금 2나노하고 3나노 공정에서 TSMC하고 대등한 기술을 보여주면 일부 선택하는 빅 그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실마리예요. 갈림길이다 그지. 예. 근데 만약에 그게 만약에 실패하면 삼성은 그냥 위험하다 이거지. 아니 망할 회사는 아니고 메모리에서는 초강자 중에 하나니까 먹고는 살겠지만 시총 뭐 300조, 200몇십조를 벗어나지를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운더리를 못 넘어간다. 네. 거기서 알을 깨고 나오는 어떤 그걸. 그래서 TSMC가 아마 시장 지배력이 한 60%쯤 될 거예요. 그 정도 된다고. 삼성 한 10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한 10%씩만 땡겨 와도 구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에 뭐 반도체 뭐 3나노 공장 막 증설하는데 거기서 미국 유력 회사에 수주를 좀 받아야 돼. 그래야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이라도 하면서 레퍼런스가 생기면서 삼성 괜찮네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반도체 쪽엔 사실 좀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지만 근데 미국에도 예를 들면은 인텔도 있고 또 마이크론인가도 있고 뭐 그러잖아. 근데 왜 미국 애들은 왜 걔들을 안 밀어주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어요. 반도체 지원법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은 인텔에 막 밀어주고 그렇게 있어요. 밀어주는데 걔들의 문제는 뭐야 그러면?
걔네는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킨 게임에서 루저가 됐고 이미- 마이크로는 메모리 쪽에서 치킨 게임에서 루저가 돼버렸고 인텔은 한때 반도체 종합 반도체로 그러니까 넘버원이었다. 혁신을 못하고 그 스타일만 유지하다가 애플이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그렇죠, 인텔이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 뭔데 하다가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캐치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기울어지는 그 제국이 된 거죠 인텔. 인텔은 12나노 정도 기술 수준이에요. 삼성이나 TSMC는 3나노 수준인데 그 밑에 8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가 있는데 단계별로 수십 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격차가 너무 난다. 네. 그래서 인텔이 작년에 자기 3나노 하겠다고 막 로드맵 발표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믿는 이 그 중간에 이렇게 경과를 점프를 다- 할 수가 네. 없다 이거지. 예. 그런 형국이죠. 그러면 삼성은 그렇다고 치고 네. 우리나라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30대 대기업 뭐 이 정도 봤을 30대 때 그럼 아까 대기업. 내가 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계부채 문제는 내가 분명히 네. 알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1차 IMF 때는 이제 그 가계보다는 어떤 기업의 네. 문제였잖아. 네. 지금 이번에는 그러면 나는 과연 가계만의 문제일까 이렇게 나는 좀 의심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업들도 의심을 좀 하거든. 한계 기업이라는 게 기업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지금 정말 실상 괜찮냐 지금. 대기업만 괜찮고 아 대기업만. 네. 물론 건설업 빼고 건설업 빼고 대기업 괜찮고 우리나라 경제의 특이한 점이 중견기업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지 중견기업이 없고 하청구조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그냥 겨우 마진해갖고 인건비 따먹는 수준으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런 강한 강직한 중견기업들이 되게 많죠. 그렇지 그런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매출 한 4, 5조, 3, 4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우리나라 많은데 없다. 우리나라 그게 대기업이 그런 거는 다 대기업이 자기 독식하면서 하청 기업들만 네. 그냥 조지는 그런 구조다 이거지. 얘네들도 고금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 감사보고서 보면 자기가 쓰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이 이제 주석사항에 다 나오거든요. 보면 막 7%, 8%짜리 막 있어요 이제. 그런 한계 기업들이 되게 힘들다고요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 이게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터졌다. 이제 이금융권 이제 날아갈 것이고 그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 1금융까지 불길이 그때가 던지는 생각- 거를 정부가 무조건 막아야 되고 초반에 거기까지 불길이 던져지면 진짜 뭐 옛날 IMF처럼 제2의 IMF 볼 수 있다? 없다. 제임의 IMF가 오면 안 되죠. 아니 안 되는데 네.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상상을 안 해요. 아,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제2의 IMF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부동산 버블 터지면? 근데 미국 같은 제도로 부동산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미국은 월세 위주로? 아니 내가 모기지를 해가지고 집을 평생 샀는데 산- 이자를 못 갚고 원금 못 갚으면 열쇠만 딱 주고 그냥 떠나면 돼요. 그 떠나면 사람은 돼. 신불이 되지가 않아요. 신용불량이 안 된다. 그냥 모든 책임은 은행이 알아서 그 경매를 하든지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돈을 못 갚으면 자기가 담보를 신용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자 원금을 못 갚으면 바로 딱지 붙이고 집주인이었던 사람은 키를 그냥 갖다 주고 자기 떠나면 끝이에요. 떠나면 끝이다. 어디 월세나 살면서 신용불량자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없. 그런 거 신용불량은 없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포괄 근보증을 본인이 섰기 때문에 네. 은행이 경매에서 만약에 회수하지 못한 연체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는 급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 어디를. 따라간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신용 회복 제도라고 해서 뭐 파산 신청이나 뭐 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한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따라가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우리나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끝까지 뭐 연자제처럼 빚 못 갚았다고 어차피 그 아파트를 보고 대출을 해준 금융권인데 뭐 경제 상황이 이상해가지고 뭐 경매도 자기가 빌려준 것보다 더 회수가 안 되면 이 사람 끝까지 돈 내라고 하는 제도니까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속출해버리면 그렇게 만약에 약간 말한 그런 부동산 법을 생기면 엄청난 수의 신용불량자가 생길 것이고 그 사람이 근로의욕이 다 상실해. 자기 월급의 50%씩 계속 빼가는데 일해서 생활을 뭐 할 수가 거예요? 없지. 일을 할 수. 일을 일할 그거 때- 아니 근데 문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네.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그거를 돈을 빼가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500만 원짜리 월급쟁인데 네. 300만 원을 빼간다고 쳐봐. 네. 뭐 250만 원. 네.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또 그렇잖아. 그거 만약에 그 회사에서 그거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또 해고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걸 사유로 해고는 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잘안 상당히 뽑으려고 하죠. 아니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에서 안 뽑으려고 하죠. 이 사람이 인사에 무슨 이제 고과라든지 뭐 해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사도 뭐 승진도 안 시킬 거고 근데 뭔가 네, 그렇죠. 뭔가 페널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잘 안 뽑을 뿐더러 아니 안 뽑는 네. 게 아니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네,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눈치 있다는 거지. 보이고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을 그잖아. 한번- 우리 회사에 신용불량자가 일하고 있다. 내가 오는 입장에서도 이거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무력이 있어갖고 혹시라도 사고 치나 뭐 이런 걱정이 그- 좀 그- 생길 수도 그렇지, 있죠. 그렇지. 근데 사실은 IMF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대거 네. 나왔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 다 어디로 갔냐? 어. 자영업자로 갔어요. 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소화를 해준 거예요. 자영업자로. 자영업자로. 지금은 가계부채하고 중소 소상공인이 다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해서 지금 가계 부채하고 플러스 지금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하고 자영업자 다 망하는 거잖아. 갈 곳이 없어요. 이 대기업에 사람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받아줄 곳은 대기업밖에 대기업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뭐 한 5%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화가 될 곳이 없는 거예요. 없잖아, 어디서. 소화가 될 곳이. 어.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갖고 공공근로 같은 걸 뭐 아 그래 하거나 뭐, 뉴딜도 시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서울역으로 가야 돼?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물음표예요, 물음표. 어? 물음표라고요. 아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네. 소비도 완전히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또 뭐 소비할 세력이 없잖아 또 그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자영업이 너무 과잉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서로 그냥 제사 깎아먹기 하면서 목숨 붙이고 그냥 벌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없다니까요. 이거 딱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지금 같은 시나리오로 자영업자고 가계부채가 터져서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투신하거나 뭐 사회 한강 진짜 한강 가? 혼란 나오고 뭐 한강 가야 돼? 가야죠 뭐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아마 아니면 국가적으로 서울역 가든지. 부채를 어떻게 탕감해주고 다시 한강 갱생할 수 있게 뭔가를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건데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막아야죠. 막아야 된다. 그걸 근데 오기 전에 지금 막아야 금리를 돼. 지금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백척간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거 백척간두예요. 백척간두. 예,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저기 참 저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저도 뭐 꽤 경제에 대해서 좀 안다고 자부를 했는데 역시 우리 회계사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아니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 회계사님 참 역시 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